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문인들 편의 세 번째 인물, 우리 조성관 편집장님 모시고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프랑스의 지성이라 불리는 에밀 졸라입니다. 먼저 우리 조성관 편집장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편집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에밀 졸라라는 인물이요. 네. 참 익숙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과 관련된 사건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그쵸? 이제 드레피스 사건하고 이제 예, 연계가 예. 돼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유년 시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에밀 졸라의 유년 시절을 보니까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빚, 그러니까는 채무, 빚과 그다음 그 빚으로 인한 뭐 이사, 여러 차례의 이사 예, 예.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집안이 이렇게 쪼들리게 됐던 걸까요? 그 아버지는요, 네. 토목 기사였습니다. 네. 그 영어로 하면 시빌 엔지니어링이죠. 네. 토목 기사가 시빌 엔지니어죠. 네, 그러다가 그 에밀 졸라가 3살 때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네, 3살 때 네. 남프랑스로 이사를 해서 네. 남프랑스에서 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입안을 하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습니다. 네, 운하 프로젝트. 예, 운하를 예, 뚫겠다는 거죠. 토목기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금융기관에서 금융을 일으켜서 네,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삽을 뜨죠. 네, 그런데 이참 불행이 닥치는데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그 급성 폐렴에 걸려서 아버지가 아, 죽어요. 예, 예, 예. 그때 아버지 나이가 52살인데 50대 초반이죠. 한창 나이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네, 그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몰려드는 거죠. 네, 근데 이미 그 주인공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빚까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네. 빚을 갚아내라 막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네. 그 당시에 여성들이라는 게 여성들은 사회 활동을 거의 못할 때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이 그 소송, 네, 끝없는 소송을 감당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소송이 뭐 그 조그만 남프랑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는 파리로 갔고 네, 그 에밀 졸라는 남프랑스에 좀 있다가 네, 나중에 네, 엄마와 함께 파리에서 합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죽고 빚저기 여기저기 재판에 시달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전전전 하는 거죠. 네, 뻔하잖아요. 네. 웬만해서는 재판에 연루되지 않는 게 그 네. 개인의 인생으로부터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가지 말을 들 곳이 몇 개 있죠. 네, 찰제 들어가는데 네, 검찰, 경찰 네, 그리고 웬만하면 서지 말아야 될 게 네. 재판정. 재판정. 그렇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밀 졸라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있지만은 그 프랑스의 수능 시험 자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바칼로레아 시험이죠. 예, 예, 예. 거기에 2번이나 낙방을 하게 돼요. 예, 그게 낙반 과목이 중요한 건 네. 국어 시험입니다. 국어 시험입니다. 국어 시험.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국어 시험은 뭡니까? 일종의 아니 프랑스에서 국어 시험 프랑스어 시험. 프랑스어죠. 예, 그렇죠. 프랑스어에서 낙방을 한 2번씩이나 하는 거죠. 그렇죠. 낙제를 받는 거죠. 예, 프랑스 최고의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게 될 예, 그렇죠. 네, 예. 에밀 졸라가 프랑스어 시험에서 2번의 낙방을 하게 예, 되고 국어 점수에서 저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극빈자의 생활까지도 네네. 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뭐 전전하잖아요. 네. 혼자 네. 여성의 몸으로 뭐 법률을 압니까? 네. 재판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뭐라도 건져보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살림이 엉망진창이죠. 예, 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벌어도 씌우는 않을 파네. 네. 그러니까 아들이 보기에 정말 그 아들로서 도저히 못 봐주잖아요. 네. 그 엄마가 불쌍해서. 네. 그래서 아들이 생루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네. 생활전선에 뛰어듭니다. 근데 네. 그 고등학교 출신이 뭐 변변한 직업을 갖기 어렵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네. 21살에 네. 출판사에 취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출판사에서는 고정적인 월급을 받잖아요. 네. 받으면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네. 어머니랑 살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생활비를 얻어 쓰고
그 밥도 식사도 어머니가 해결해 주니까 네. 독립해서 혼자 벌어서 사는데 뭐 그 월급이라는 게 혼자 집세 내고 등등하면 뭐 생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뭐 거의 최극빈자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출판사를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작가의 꿈을 키우죠. 네. 그러면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러면서 그 당시 최고의 작가인 위고에게 네. 빅토르 위고에게 시도 써서 네. 익명으로 한번 봐달라. 네. 위대한 존경하는 시인님 네. 이 시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이런 유의 그 저기가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도 하고 네. 신문사에 투고도 하면서 네. 그런 시간을 보냈죠. 네. 예. 그럼 상당히 그 여기 지금 책을 보면은 네. 뭐 르피가로나 그 당시에 예. 당대 유력한 주간지죠. 그러니까 예. 그 주간지의 어떤 르피가로 등의 투고를 한 걸 보면은 에밀 졸라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좀 두각을 드러냈었나 보네요. 문학적인 두각? 그 당시는 뭐 두학이라고 보다는 그냥 네.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시도를 하는 거죠. 아. 예, 여기저기 예. 뚫기 위해서 여기저기 시도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디에 그 글을 쉽게 해달라, 글을 써보고 싶다.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거기서 채택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예. 또- 돌파구를 찾은 거죠. 글을 쓰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네. 예. 그 에밀 졸라의 또 청년기의 특이한 점은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과 예, 교류를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뭐 폴 세잔, 예. 마네 예. 이런 인물들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파리로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예. 남프랑스에 남아 있는데 마침 그때 자기 반에 네. 그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지망상이 있었어요. 아, 예. 그가 폴 세잔. 세잔입니다. 네. 세잔입니다. 네. 그 당시는 뭐 네. 그림을 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화가 지망생이었죠. 네. 에밀 졸라 역시 작가가 되고 싶어했던 작가 거죠. 지망생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둘이 뭐 얘기가 맞겠죠. 네. 꿈이 있었으니까. 예. 꿈이 뭐 평범한 구급 공무원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는데 이제 파리로 오니까 네. 나중에 세잔도 파리로 오다 보니까 네. 세잔은 계속 그림을 그렸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네. 당시 유명하지 않은 네. 아직 뜨기 전인 네. 그 마네와 교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무명 작가인 그 에밀 졸라의 네. 초상화를 마네가 그리게 되는 거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행운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마네 입장에서도 누군가의 그림을 그려야 됐으니까 네. 모델료를 안 주고 그러니까 뭐 찾은 거죠. 그러다 그렇게 연결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두 사람이 다 이름이 없던 거의 무명의 시절이었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 재미있는 만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 상황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에밀 졸라가 이제 29살이 되던 예. 1869년에 이제 그의 인생에서 서광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요? 예. 바로 작가 플로베르와의 만남이거든요. 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서광이 비쳤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셨던 건가요? 저 에밀 졸라가 출판사에서 근무한 게 한 2년 근무합니다. 예. 2년 근무하고 나서 그 전에 잠깐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와 네. 동거하고 있었고 예. 몇 년 뒤에 결혼하게 되는데 네. 24살에 전업 작가를 선언합니다. 예. 전업 작가란 건 그 인세, 네. 원고료만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체의 다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네. 그러다가 5년 뒤에 그 플로베르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플로베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대작가는 네. 대작가를 따르는 또 네. 그 무명 작가 뭐 이런 작가들이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작가의 눈에 든 거죠. 이 사람 젊은 친구가 가능성이 있어.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대작가 주변에는 또 유명 출판사들이 이렇게 네. 출판인과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판인들은 그렇죠. 늘 가능성이 높은 덜 알려진 작가와 장기 계약을 해서 네.
책을 쭉 내게 될 경우에 출판사가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더 알려져야 되잖아. 네. 유명 작가가 돼버리면 자기가 잡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수소문 하다 보니까 아마 플루베르가 네. 에밀 졸라를 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가능.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낸 책이 예. 루공 마카르 총서. 총서를 네. 그 유명 출판사에서 무명 작가와 하자라고 네. 제안이 온 거죠. 예, 기획안을 냈겠죠. 그러면서 그 오케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루콩 마카르 총서를 네. 20권을 내겠다. 네. 뭐 20권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조건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출판사 작가 입장에서는 네. 자기 책을 그 좋은 출판사에서 예. 한 곳에서 꾸준히 낸다는 건 굉장히 큰 그렇죠. 일종의 특권이면서 네. 굉장히 큰 행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루콩 마카르 총서라는 게 한 네. 가족의 이야기를 네. 계속 대대로 부모 얘기할 건 쓰잖아요. 그럼 네. 자식들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자식들이 또 성장해서 부모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얘기를 쓰고 네.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에밀 졸라의 대표 소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바로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목로 주점입니다. 네네네. 자, 이 목로 주점이 1877년에 나와서 예.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네네. 화제가 무엇이냐? 예. 꽤나 논쟁이 또 벌어지기도 했고요. 예.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목로 주점이라는 소설이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 전에 우리 네. 조 사회자님도 글을 네. 쓰는 기자이시잖아요. 네. 그 목로주점이 히트작입니다. 첫 번째 히트작인데 네. 이게 아마 루콩 마카르 총서 중에 아마 7권이었을 겁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네. 6권이 그 전까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6권에. 예. 네. 6권이 히트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그걸 있겠네요. 이해를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업작가 선언한 지 10년 만에 네. 루콩 마카르 총서를 낸 지 네. 7권째 만에 히트작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업작가 선언 10년 만에 히트작을 난 거예요. 네. 자, 사회자께서 방금 전에 네. 왜 이 소설이 네. 논란을 일으키고 네.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네. 베스트셀러가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이 소설은 네. 사실상 최초에 네. 그 당시만 해도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네. 있었고 네. 거의 100년이 흘렀지만 네. 그렇죠? 네. 1877년이라고 그랬죠? 네. 거의 10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프랑스 사회는 귀족 사회에 있었습니다. 예. 그 공화 정치가 시작되긴 했지만 네. 주류 흐름은 귀족 사회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소설은 다 그 귀족 사회 중심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에밀 졸라는 네. 하층 계급, 예. 하층민, 네. 달리 말하면 그 꼬방 동네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네.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네. 카메라를 들이대고 네. 그들의 일상을 그대로 쓴 겁니다. 상당히 획기적이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고 네. 권력자가 아니고 네. 꼬방 동네 사람들의 나올 법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그들의 언어로 네. 그들의 언어. 네. 네.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소설 속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언어가 거칠겠어요. 그렇죠. 꾸밈이 없는 언어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언어가 속되겠어요. 네. 저속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사회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이런 걸 소설로 써. 그렇죠. 어디 이런 표현을 글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에밀 졸라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논란의 그 한복판에 네. 목로주점에 놓인 거죠. 네. 근데 네. 사회자님 아시겠지만 네. 논란은 네. 무관심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설은 날개돋친 팔린대죠. 팔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귀족 사회는 숫자로 볼 때는 네. 하층민이 더 더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설 뭐 날개돋친 팔리는 거죠. 근데 네. 잠깐 설명하면 이 소설은 네. 그 세탁부인 젊은 세탁부인 네.
제르베지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세탁부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뭐 다림질하는 사람, 네. 함석장이, 네. 뭐 배관공 네. 등등 뭐 네. 금세공사, 네. 뭐 심지어 몸 파는 여자까지 그러니까 사회 그 거의 밑바닥의 네. 계층들의 네. 이야기를 네. 쓴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서 굉장히 획기적인 네. 충격적인 소설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더 재밌었던 게 네네. 편집장님께서 이 소설에 현장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 뭐냐면은 그러신가? 그런가요? 예, 예, 예. 예. 바로 현장을 다녀오신 겁니다. 이 소설의 무대가 된 파리의 그 당시에 입시세관이라는 곳, 네네. 그 다음에 예. 뭐 생드니 시문, 네네. 그 다음에 구트도르가 예. 등등을 다녀오신 걸로 지금 나오는데 예, 예. 대략 그 무대가 됐던 배경들을 조금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아주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자, 무대가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네. 하층민이었다. 그렇죠. 밑바닥, 사회 네. 밑바닥을 형성하는 계층이었다. 네. 어느 사회나 그런 계층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들이 사는 곳이 중심가겠어요? 변두리겠죠. 자, 그렇죠. 네. 자, 중세 시대에는 유럽의 모든 수도는 네. 성곽으로 둘러쳐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성으로. 예. 그리고 주요 방위에 문이 몇 개 있었겠죠. 그렇죠. 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그 19세기에 과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팽창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몰려들잖아요. 예, 예, 예. 도시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벽이, 네. 성곽이 네. 아주 뭐랄까요, 도시 확장이나 이런 면에서 네. 굉장히 불편한 그렇죠. 장애물이. 예,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곽을 철거합니다. 예, 예. 그게 네. 유럽 도시 역사를 훑어보면 네. 거의 19세기 초에서 네. 19세기 중반까지 네. 거의 동시에 펼쳐져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파리는 1810년대에 네. 일제히 네. 성곽이 철거돼요. 아. 혹시 사회자님 네. 앞서 했던 네. 그 레미제라블의 네. 그 영화를 보셨겠지만 네. 혹시 그 장발장이 코제트를 안고 어디로 넘어가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그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파리로 간다고 하면서 네. 성문이 나타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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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성문에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 네. 성문에서 떨어져서 네.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네, 네. 기억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수녀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쫓아오니까. 네, 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네. 아마 예, 예. 이해하실 겁니다. 네, 네,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몇 개의 시문을 이제 시문이 있죠. 시문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네. 그 신분증을 검사하거나 네.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그리고 또 장사로 오는 사람의 경우에 그 어떤 일종의 세관 검사 같은 간단한 걸 하게 되는 거죠. 네. 시문이라는 건 네. 입시세관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시세관은 입은 들입자입니다. 들어갈 입자에 시에 들어가는 세관이라는 뜻이죠. 세관이라는 뜻이다. 파리 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 아주 거쳐야 소정의 네. 소정의 일종의 절차. 네. 근데 범죄자가 네. 도망자가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장발장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공식 절차를 밟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몰래 네. 성벽을 뛰어넘어서 코제트를 안고 설명이 되시죠? 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영화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자, 참고로 네. 지금 서울에 사대문이 있죠? 네. 사대문이 어디입니까? 남대문, 숭례문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뭐 서대문, 예. 지금 서대문 없어졌죠? 없어졌고, 그 다음에 흥인지문, 네, 동대문. 네, 동대문. 그리고 하나가 더 뭐죠? 그 다음에 저쪽 북한산 쪽에 그렇죠. 있는 예. 그 문의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 숙정문 맞죠? 예, 숙정문이죠. 숙정문이네요. 예. 뭐 숙정문은 네. 가본 사람은 소수죠. 네. 서대문도 본 사람은 없고요. 없죠. 지금 현재로서. 철거됐으니까. 네. 자, 네. 조선시대 역시 네. 이 사대문을 중심으로 성곽이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제일 많이 드나드는 문 역시 남대문이었겠죠. 아무래도요. 예. 네. 남대문은 드나들면서 그 위수병이라고 할까요? 네. 그저 성곽을 지키는 그렇죠. 그 어떤 네. 포졸들이 네. 뭔가를 했겠죠. 네. 왜 가십니까? 네. 뭐 혹은 무슨 일이 있을 경우는 짐도 뭐 검사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네. 예,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생드니 문이었는데, 네. 자,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목루주점의 배경은 네. 이 성문 밖에, 네. 그러니까 그 파리의 시내의 중심가에 들어와 시내 중심가는 집값이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 올라온 사람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변두리에 살잖아요. 네. 바로 이 시문 밖에 있는 변두리 네. 지역에 네. 지역이에서 이런 이 기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는데 바로 그곳이 네. 목루주점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편집장님께서 네. 이 목로주점이 실제 위치에 있던 그 지역까지도 가보신 걸로 책에 네, 나오거든요. 예, 예. 어떻던가요?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던가요? 예, 그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런 거죠. 네. 그 길은 포브르 푸아소니의 길인데 포브르 푸아소니에. 푸아소니에. 네. 그러니까 포브르라는 그 접두사는요. 네. 지금도 파리 시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포브르라는, 예, 네. 이거는 시골길이란 뜻입니다. 시골길. 시골길. 예, 푸아소니에는 그러니까 어디 기준으로 시골길이냐면 네. 시문을 중심으로 네. 밖에 있는 길. 시문을 중심으로 밖에 있는 길. 예. 예.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리 시내에 들어오기에는 네. 직업적으로 네. 벌이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누구나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았죠. 네. 포브르 푸아소니의 길에서 네. 길 주변으로 여러 동네가 있겠죠. 네. 길이 있겠죠. 거기에서 이 그 목로주점을 시작하는데 네. 사회자가 여쭤보신 대로 네. 푸아소니 소설에 나오는 길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목로주점은 네.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예. 가상의 공간이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가보셨을 때, 편의점 가보셨을 때는 분위기가 어떠하던가요? 대략적으로. 근데 분위기는 네. 물론 지금 19세기 말과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100년도 더 지났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나더군요. 그래요? 근데 네. 그 뭐랄까요? 네. 그 거린들이 그 알코올 중독인 거린들이 노숙자들. 네. 노숙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네. 뭐랄까 집값이 좀 싼 동네이다 보니까 네.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많고 네. 뭐 그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밀 졸라가 네. 또 하나의 속된 말로 이제 대박인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르미날이라는 소설이에요. 네네. 제르미날. 네네. 자, 이 제르미날이라는 게 이게 뭐 싹 트는 달이라는 네.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소설이었길래 이렇게 또 화제가 된 거죠? 자, 네. 지금 제르미날이란 말을 하셨잖아요. 네. 잠깐만 설명드리면 예.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네. 3년간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3년간. 네. 그러다가 네. 공화 정부가 최초로 만들어져요. 네. 거기서 만든 달력이 공화력입니다. 네. 공화력. 예.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왕조가 새로 생기면 연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일종의 연호예요. 예. 연호 중에서 네. 이제 달력을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제르미날입니다. 네. 아시겠죠? 예. 자, 이거는 네. 1885년에 출간됐는데 네. 그 프랑스 북부의 탄광 노동자들을 이번에는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야, 광부들이네요, 그러면은요. 그렇죠. 어. 근데 네. 이걸 쓰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1년 전에 그 네. 에밀 졸라가 그 탄광에 가서 취재를 합니다. 네. 근데 에밀 졸라는 폐소 공포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675m 지하 죄송합니다. 지하 갱도에 들어가 예. 취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 수많은 광부들과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죠. 네. 그러면서 노트를 만들어요. 네. 그게 거의 1000쪽에 가까운 아. 962쪽에 달하는 취재 노트를 만들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취재한 걸 바탕으로 네. 소설을 구상해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탄광 노동자가 주인공입니다. 네. 자, 네. 제가 아까 루콩마크르 총선은 네. 한 가족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등장인물들이 네. 제르베즈가 낳은 자녀들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제르베즈의 아들과 딸. 그렇죠. 네, 네. 그들도 성인이 돼서 뭔가 자기 역할을 그렇죠. 그렇죠. 뭐 그 낮은 위치에든 높은 위치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여기 그 사회 하층민이라고 그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죠. 예. 그러면 이른바 그 화이트 칼라 직업은 갖기 어렵죠. 그렇죠. 이들은 결국 탄광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아, 대를 이어서 일종의 대를 이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결국 자녀들도 그렇죠. 하층 생활을 예, 영위하게 교육을 되는.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예, 네. 예, 환경도 있고. 네. 예, 예. 자, 이게 제르미날이 그 어떻게 보면은 뭐야 목로주점하고도 약간 상통하는 그렇죠. 부분이- 무대가 다른 거죠. 무대만 무대가- 다를 뿐이지만 예, 그렇죠. 예. 상층하는 이렇게 통하는, 일치하는 부분이 예, 있는 예,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편집장님께서 이 제르미날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네. 조지 오웰의 위건 부두 가는 길을 네. 떠올렸다고 하셨어요. 예, 예. 이 소설하고 어떻게 유사점이 있는 건가요? 자, 네. 위건부두 가는 길은 로드 투 위건입니다. 네. 위건 뭐 포트 이렇게 되겠죠. 네. 예. 그 이제 위건부두 가는 길은 네. 흔히 네. 저널리즘을 지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르포르타주 타주의, 문학의 최고봉. 아, 르포르타주 문학의 예, 최고입니다. 그렇죠. 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예. 일체의 꾸밈이 없고 네. 런던 북부의 탄광에 가서 네. 직접 광부로 네. 체험하는 거예요. 조지 오웰은 네. 항상 그렇게 소설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네. 훗날 쓰게 되는 동물농장이나 농장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네. 졸라의 그 제레미날과 네. 조지 오웰의 위건부두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예. 무대는 같지만 다른 점이 네. 뭐냐면 네. 조지 오웰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광부를 체험한 경우입니다. 아,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요. 스스로 광부가 된 겁니다. 어. 조지 오웰의 모든 글은 대부분 그렇게 실제 체험한 겁니다. 오. 체험을 바탕으로 쓰는 거죠. 네, 네, 네. 자, 졸라는 네. 이미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졸라는 네. 광부를 취재한 겁니다. 취재를 한 현장을 거고. 취재한 거죠. 그렇죠. 뭐 장단점이 있겠죠. 예, 예. 뭐 어느 게 네. 제가 어느 거에 좋다 나쁘다 가치 평가를 할 건 아니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조지 오웰이 아마 졸라의 네. 제레미나를 네. 틀림없이 네. 99% 읽었을 겁니다. 아. 예, 제가 그 읽었다는 건 네. 일증 못했지만. 네, 예.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1888년 이제 에밀 졸라는 프랑스 정부 최고의 훈장인 레종 도네르 예. 이제 수상자가 되고 네네. 그 최정점 본인이 작가로서의 최정점을 달리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조금 가정사 쪽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네. 자, 흔히 말하는 이중 생활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에밀 졸라가. 예.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정부가 생긴 거죠. 정부가. 예, 네. 예. 정식 부인이 아닌 그렇죠. 애인이 예. 공식 애인이 생긴 거죠. 네. 그 점에서는 네. 누구랑 흡사하죠? 빅토르 위고. 미거와 아주 네. 흡사하죠. 그렇죠.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이게 애인이 생기는 과정이 말이죠. 아주 네. 재밌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미 그 목로주점, 네. 제레미나 네. 등등으로 뭐 최고의 소설가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제 네. 인세로 먹고 살 정도가 됐어요. 네.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파리 교회에 별장까지 네, 살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 수입이 많잖아요. 네. 그럼 살림이 커지죠. 네. 그럼 여자 혼자 부인 혼자 만들 살림을 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부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살림을 거들어줄 네.
가정부 겸 비서를 하나 둔 겁니다. 젊은 여인. 남편을 위해서. 뭐 남편과 자기를 위해서. 위해서도. 예. 근데 네. 이 그 가정부의 뭐 얼굴은 공개되질 않았는데 네. 어쨌든 그 이 가정부와 네. 그 대소설가 위고가 네. 아니 이제 에밀 졸라가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아, 예, 예. 근데 서로 눈 맞은 걸 뭐 공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비밀을 했죠. 그러면서 부인이 이제 가정부가 있으니까 네. 남편 식사 챙겨줄 사람이 있잖아요. 네. 남편 와이프는 자기 활동을 하고 네. 뭐 사기 활동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연애를 한 거예요. 아, 그러네. 부인 입장에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예. 뭐 심지어 네. 그 저기 에밀 졸라는 취재 여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취재를 하지 않으면 소설가는 소설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피레네 산막 이런데 뭐 취재를 가면 네. 부인이 네. 비서 역할로 네. 이 가정부를 딸려 보냈죠. 아, 예, 졸라한테요? 남편을 도와달라. 예. 남편 입장에서 보면 네. 아유 이 세상에 이보다 좋을 수가 쾌재를 없죠. 불렀겠네요. 예. 그냥 저 입장이 다른 거죠. 네. 남편 입장에서는 네. 쾌재를 불렀지만 네. 부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네. 까마득히 몰랐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그 당시는 제가 그랬죠. 그 당시는 여성들이 피임을 안 할 때예요. 아, 피임을 하면 예. 죄악시하던 때입니다. 여자가 감히 어디서 피임을 해 이렇게 할 때입니다. 네, 네. 아. 철저한 여성 차별의 사회에 있죠. 네, 네, 네. 전 지구상이. 네. 그러니까 애를 2명이나 낳았어요. 아, 그 정부와의 사이에서. 예, 예. 그때마다 여자는 뭐 애인의 애를 다른 애인의 애라고 했죠. 네. 두 번째 애를 낳았을 때 네. 역시 모처로부터 뭐 편지를 받습니다. 사실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네. 부인이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은 설명이 안 해도 되겠죠. 예. 뭐 이혼하자 네. 하여튼 그런 집안이 얘기를-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네. 하지만 결국은 이혼은 못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위고의 부인처럼 네. 줄리에트 아니 첫 번째 분이 아델 푸쉐죠. 네. 아델 푸쉐가 그 줄리에트를 받아들인 것처럼 네. 졸라의 부인도 네.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아하. 이러니까 네. 남편을 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네. 한 남자가 두 사람을 다 소유하는 두 여자가 한 남자를 공유하는 일부 다쳐. 일종의 쓰리썸이 되는 거죠. 아, 네. 맞죠? 쓰리썸. 네. 예, 예. 쓰리썸 관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인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예, 예. 자, 그러고 이제 1893년. 네.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루공 마카르 총서가 예, 예. 그 20권의 총서가 완간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고서는 그게 그 블로뉴 숲이라는 곳에서 네네네. 그거에 대한 축하연이 베풀어지는데 네네. 그 블로뉴 숲을 가보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그 블로뉴 숲이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 블로뉴 숲은 말이죠.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 나폴레옹 3세 시대에 네. 3세 시절인 1852년에 조성된 네. 인조 숲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조성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네. 그 런던에 네. 공원들이 아주 좋은 공원들이 만들어지니까. 아, 런던에요.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네. 3세가 그 런던과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앙숙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런던과 그 런던에 있는 유명한 공원과 네. 비슷한 네. 뛰어넘는 공원을 좀 건설해 달라고 해서 만든 게 네. 블로뉴 숲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워낙 넓고 좋다 보니까 네. 그 파리 사람들이 네. 여기에 가서 소풍 가고 놀고 네.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뒤로 네. 그 파리를 배경으로 한 시, 네. 소설, 네. 에세이 등등 얘는 이 볼로뉴 숲이 빠지질 않고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 예, 예를 네. 들자면 뭐 네. 우리
남산이 그렇겠고 서울로 그렇죠. 치면 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네. 호수에 이 공원에 네. 뭐 어느 나라나 네. 공원에는 네. 호수가 있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얼마나 크냐면 네. 호수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섬이 있고 네, 네. 섬을 오가는 배가 있는 거죠. 아, 그 정도로 큰 예, 거예요? 예, 예. 어. 그래서 네. 그 섬에 이제 고급 식당이 있어요. 네. 그 식당이 있는데 네. 그 식당에서 가장 전망 좋은 그 섬에서 가장 전망 좋은 식당이 네. 있는데 네. 그곳에서 바로 네. 이 축하연을 하는 겁니다. 루공 마카로 총서의 예, 그 예. 축하연이 이제 이곳 예, 예. 블루온리 숲에서요. 예, 근데 공원을 둘러보려면 아마 그냥 걸어서 이렇게 다닌다면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 그 정도로요? 정도로 넓습니다. 이게 참 정말 예. 파리지행이 정말 부러울 정도더라고요. 저는 한나절 있었는데 네. 아주 부럽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행 가실 때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대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밀 졸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예, 드레피시 사건. 예. 네, 그렇죠. 에밀 졸라의 그 유명한 글, 칼럼 나는 고발한다가 네.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능 시험 볼 때 이 나는 고발한다가 지문으로 나갔던 걸로 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언제 수능 시험 보는데 그런 게 나왔나요? 2002년에 봤으니까는 예. 그때 나왔었는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예.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드레필 사건에 대해서 편집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드레피시는 대우였습니다. 당시. 네. 근데 어떻게 1894년일 겁니다. 네. 90년대 초반에 어떤 사건에 휘말렸냐면 이 사람이 군사 기밀을 네.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그 프로이센 아닙니다. 독일 정부에 네. 군사 기밀을 넘겨줬다는 혐의로 네. 체포됩니다. 네. 이게 네. 드레피시 사건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이 사람이 네. 유태인이었어요. 네. 여기에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가 끼어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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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네. 드레피스 대위가 네. 언론으로부터 네. 거의 무자비하게 네. 예를 들면 언론사가 100개 있다면 네. 뭐 90여 개가 네. 드레피스를 유죄로 모는 네. 그런 얼토당토하는 네. 그러니까 마녀 사냥에 동조를 합니다. 아, 예. 예. 그러면서 드레피스를 거의 뭐 파렴치범 네. 그런 아주 나쁜 네. 장교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네. 드레피스가 구속됩니다. 네. 자, 여기에는 또 이런 배경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파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나폴레옹 3세의 네. 잘한 거 못한 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보불 전쟁의 빌미를 줘서 네. 보불 전쟁에서 졌거든요. 네. 보불 전쟁이라 함은 네. 70년에 생겨서 네. 일어나서 71년에 끝났는데 프로이센하고의 전쟁이죠. 그렇죠. 예. 그 당시는 독일이 통일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 제일 큰 북쪽에 차지하고 있는 네. 베를린을 수도로 네. 거대한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네. 왕국이 프로이센이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 비스마르크가 네. 있었고 이 프로이센이랑 전쟁이 붙어요. 네. 근데 나폴레옹 3세는 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죠. 네. 나폴레옹 3세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서 네. 전쟁을 붙어요. 네. 그렇지만 그냥 한마디로 네. 변변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합니다. 그러면서 네. 1871년 2월에 네. 파리가 함락되고 나폴레옹 3세가 포로를 잡힙니다. 네. 비스마르크 앞에서 네. 모욕적인 굴욕적인 그런 서명을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프랑스 파리가 네. 독일군에 점령이 점령이 되는 되고. 거죠. 그러면서 알사스 로렌 지방이 네. 역시 독일 영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죠. 네.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의 네. 큰 도시가 네. 아마 지금 스트라스부르 정도가 될 텐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소설 아시죠? 알퐁스 도데의 네. 마지막 수업은 바로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 네. 이른바 보벌 전쟁에서 패해서 네. 알사스 로렌 지방, 프랑스 영토인 알사스 로렌 지방이 네. 독일 영토로 넘어가면서 네. 더 이상은 프랑스어를 가리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독일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을 배경으로 한 게 바로 마지막 수업입니다. 아, 예. 예, 1차 대전이 아니고 네. 그 보불 전쟁 1870년에 일어난 아, 보불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네. 프랑스인들은 우리가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네. 프랑스인들은 네. 70년 전쟁이라고 왕왕 얘기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하죠. 왜 6.25 전쟁이라고 합니까? 제3국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죠. 그렇죠. 코리안 워라고 예. 하죠. 근데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라고 한다는 그 의미에는 네. 6.25 남침, 공산주의자가 남침했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드레피시 사건이 왜? 네. 그러니까 점령이 끝나고 서약을 해서 이제 다시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네. 근데 군부 입장에서 보면 네. 세상에 이런 모욕이 없잖아요. 네. 독일군에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퇴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프랑스 군부의 굉장히 큰 악몽이 됩니다. 악몽이 대대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십수년이 흘러가겠죠. 네. 그러면서 이들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질 않잖아요. 네. 핑계를 대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네. 스케이프 고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의 네. 흐름에 동조하면서 뭔가 희생양을 찾았어요. 네. 찾고 있던 찰나에 네. 덜컥 드레피시 대위가 걸린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것도 한몫을 그렇죠.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말단 장교부터 군장성까지 모두가 나서서 사건을 조작하는 거죠. 네. 거기에 또 네. 언론이 내동을 부하내동하고 하는 마녀 거죠. 사냥을 하는 거죠. 네. 온갖 네. 사실무근의 네. 보도를 쏟아내면서 아. 네.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어디랑 예. 유사한 부분이 예, 있네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그 에밀 졸라의 그 나는 고발한다가 1898년 네. 1월 13일 날. 근데 이제 에밀 졸라가 이 나는 고발한다를 쓸 때는 이 내막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에밀 네. 졸라는 네.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1월 13일 날 1898년 1월 13일 로로로 신문 일면 전면을 털어가지고 예, 예. 나는 고발한다 네. 라는 글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릴 필요가 있는 네. 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명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편집자님께서는 여기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비록 117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울림이 큰 명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거기 네. 명문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네. 명문은 네. 시공을 초월해서 울림을 줍니다. 네. 예. 자, 이게 이제 그 에밀 졸라가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쓴 예. 글이 나는 고발한다죠. 예. 자, 대통령 각하, 따라서 나는 한 정직한 인간으로서 예. 나의 온 힘을 다해 네, 네. 큰 소리로 진실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나는 각하가 이 죄악을 모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 나라 최고 통치자인 각하 외에 그 누가 이 진범의 악의적인 죄상을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첫째, 드레피스의 재판과 유죄 판결에 대한 진실입니다. 한 사악한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으니 네네. 그가 바로 디파티 드크랑 중령입니다. 예. 그는 당시 소령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가 드레피스 사건의 전부입니다. 예. 드레피스에게 첫 번째 혐의가 떨어지자 디파티 소령이 등장해서 죄상을 꾸미고 조작했습니다. 네. 이제 사건은 그의 사건이 되고 그는 반역자의 길을 꺾고 하루빨리 철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또 보잘것없는 지성의 소유자인 국방부 장관 메르시에 장군, 허다한 경우 양심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참모총장 보좌관 공수 장군도
여기에 관여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사건 초기에 밑바닥에서부터 바쁘게 설친 사람은 티파티입니다. 그가 장군들을 지휘했습니다. 마침내 드레피스는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재판의 이제 경과 과정을 에밀 졸라가 쭉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레피스의 도덕적 결백성, 그의 부유한 환경,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무죄를 절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가 디파티 소령의 상괴를 벗어난 상상력의 재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그가 당하고 있는 박해, 그는 이제 드레피스 대위를 말합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박해는 우리 시대의 불명예인 반유대주의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예. 제가 읽어본 대로 굉장히 명문이면 동시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그렇죠. 에밀 졸라가 제일 짚고 있다는 것 예,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네. 예, 짚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에밀 졸라가 이 글로 인해서 재판을 회부해야 되고 그렇죠. 유죄 판결을 받죠. 네. 예, 또 레종 도네르 훈장도 박탈을 당하게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에밀 졸라는 끊임없이 음. 정부를 비판하는 이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경문을 로로루 신문에 게재를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양심에 의거한 건가요? 아니면은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론이 들끓잖아요. 네. 어? 네. 언론이 저 로로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특종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신문이 팔려서 국민들이 비로소 네. 속았다는 걸 깨닫죠. 네. 그러니까 네. 여론이 다시 재판해야 된다는 게 여론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군사법정에서는 네. 또 다시 네. 재심을 했는데 네. 드레피스에게 유죄를 내립니다. 아, 그리고 네. 그 에밀 졸라에게도 마찬가지 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군사법정에서 또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니까 네. 에밀 졸라가 네. 로로루 신문에 또 한 번 쓰죠. 네. 그러면서 여론은 완전히 폭발한 겁니다. 아. 응? 쐐기를 박은 거네요. 예, 일종의.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속을 수 있는데 두 번째까지 유죄 판결을 내리니까 네. 그러면서 1900년에 의회가 네. 이래서는 프랑스 국정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네. 드레피스 사건 관련자들을 네. 모조리 석방하고 네. 또 사면합니다. 아. 그래서 이른바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네.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럼 개인적으로 의문이 하나 드는데 왜 에밀 졸라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의 최고 신문이 르피가로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왜 이 로로르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드레피스 사건 관련된 글을 게재를 한 걸까요? 오히려 영향력은 르피가로에 더 있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네. 로로르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피가로는 지금 남아 있고 네. 그 당시에는 네. 어느 게 영향력이 셌다고는 제가 말할 수 없겠어요. 예. 중요한 거는 네. 에밀 졸라는 작가잖아요. 소설가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누가 어떤 글을 기고할 때는 네. 그 신문사의 편집 책임자를 보고 기고를 하는 거 아무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 당시 로로로 신문사의 편집 책임자는 네. 그 조르주 클레망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네. 이 사람은 소설도 쓰고 네. 그리고 훗날 네. 정치에 입문해서 그렇죠. 1차 대전 때 총리가 지내고 네. 1차 대전에 영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조르주 클레망소가 그러니까? 당시 편집국장에 있었습니다. 아. 근데 네. 졸라는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신문들이 네. 군부 네. 반유대주의의 그 노선에 또 섰던 부류들은 예. 군부, 네. 귀족계층, 네. 그 부유층 네. 뭐 이런 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편승하는 그 부르주아 언론들, 네. 부르주아 언론들이 지금 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중령이죠. 네. 예, 그 중령의 조작을 네. 마구잡이로 네. 그냥 받아 쓴 거죠. 네. 쓴 네.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드레퓨시를 네. 몰고 왔잖아요. 네. 그 중범죄자로 몰고 왔잖아요. 네. 근데 에밀 졸라가 볼 때는 네.
여러 신문사를 놓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클레망소에게 이 원고를 보냈을 때, 네.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네. 클레망소는 한자의 왜곡도 없이 정확히 실어줄 거다. 왜냐하면 네. 클레망소는 적어도 유대주의 언론은 아니니까. 그런 부르주아 언론의 부르주아의 편승에서 네. 사실무근, 네. 마녀 사냥을 일삼는 그런 언론은 아니니까 조르주 클레망소에게 보내면 네. 거의 완전하게 네. 손대지 않고 그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유가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근데 네. 사회자님 읽어주셨겠지만 네. 쭉 읽었는데 네. 제목은 네. 제가 불어를 못하지만 제가 그 비슷하게 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목은 자큐즈 이겁니다. 자큐즈. 자큐즈. 네. 나는 고발한다. 네. 이 제목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은 네. 조르주 클레망소 편집국장이 뽑은 제목입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 명문이 그렇죠. 이 제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탄생한 거는 간단하잖아요. 네. 자큐즈. 나는 고발한다. 원래 그 졸라가 보낼 때는 부제가 이겁니다. 그 펠릭스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맞아요. 펠릭스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라고 쓰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을 저널리스트의 감각답게 기가 막히게 제목을 그렇죠. 뽑았죠. 명 작가의 글을 예. 명 편집자가 예. 최고의 제목으로. 그리고 전면과 그 뒷면을 통틀어서 다 실었던 거죠. 그렇죠. 좀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네. 기가 막힌 안목이네요, 정말. 네. 그런데 이렇게 에밀 졸라가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양심가로서 이름 날리지만 그의 최후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 더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허무합니다. 예. 네. 에밀 졸라가 이제 가스 중독사로 죽었어요. 네. 초겨울에 난방을 하다가 네. 난방을 안 하다가 난방을 하면은 네. 여러 가지 기관이 잘 안 돌아가서 네. 가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죠. 어느 네. 가정이나 네. 그러다가 가스 중독사로 죽었는데 네. 워낙 군부에서 에밀 졸라를 미워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온 거죠. 음모론이 나온 거죠. 네. 군부가 독살했다. 독살했다. 충분히 나올 근데 만하죠. 나올 만하지만 예. 그런 어떤 음모로 죽이려면 최소한 몇 사람이 관련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세월이 지났으면 누군가는 양심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안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사고사였어요. 냉정하게 사고사였고 네. 그 영웅의 죽음이 허망하다고 했잖아요. 네. 또 다른 허망한 그 영웅이 마젤란입니다. 마젤란도 그렇게 지구를 한 바퀴 네. 돌고 네.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네. 지금의 필리핀 열도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죠. 가끔 허망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대담을 정리를 하면은 네네. 근데 장례식의 예. 한 장면 또 뭐 설명을 하나 해주실까요? 그 에밀 네. 졸라의 장례식은 네.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도 네. 한 번은 유념하셔야 될 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밀 졸라의 묘는 네. 죽자마자 그 몽마르트르 네. 묘지에 있습니다. 몽마르트 묘지는 몽이 그 높다른 마운트란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언덕에 묘지가 조성되어 네. 있다 보니까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매장이 됐는데 네. 그 조사는 당대 유명한 소설가인 네. 아나톨 프랑스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네. 제 조사 내용은 읽어드리진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조사에서 제목은 이겁니다. 네. 에밀 졸라는 네. 인류 양심의 네. 한 획을 그었다. 딱 설명이 되죠? 네. 자, 문제는 장례식은 워낙 유명한
소설가다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네. 자, 나머지 장례식은 뭐 식순대로 했겠죠. 네. 문제는 장례식이 끝났을 때 벌어졌습니다. 아, 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네. 해가 뉘엿뉘엿 졌을 때 장례식이 끝났는데 네. 해가 질 여기죠. 네. 끝났는데 네. 장례 행렬에 보면은 가족 네. 또 귀빈 등등 이렇게 서잖아요. 네. 그리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저 뒤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과 주요 저 장례 그 참석자들이 다 빠졌어요. 네. 빠지고 났는데도 뒤에서 안 빠지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10여 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네. 뭐 그렇게 그 검은 그 옷은 입었지만 네. 행색은 그렇게 네. 그 좋아 보이지 않는 네. 얼굴이 뭐 거칠고 주름살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빠지니까 이제 그 묘 주변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 주변에 가서 네. 이렇게 빙빙 돈 겁니다. 아, 그 주변을요? 예, 빙빙 돌면서 네. 돌다가 누군가 네. 제레미날 그러니까 네. 이 제레미날 하면서 네. 돈 거예요. 아, 그러면서 주변을, 예. 예, 그러면서 그 해가 막 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느 순간은 이게 통곡으로 변한 겁니다. 아, 제르미날 예, 하나가요? 외치면서 네. 통곡을 하면서 막 주변을 돈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은 네. 소설 제르미날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앙쟁 광산의 광부들이었어요. 아, 광부들이요. 예. 아, 그러니까 에밀 졸라가 죽으니까 네. 광부 대표단이 네. 그 광부의 그 광산에서 광부 대표단을 만들어서 아, 장례식에 대표단을 보낸 겁니다. 이들이 네. 에밀 졸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아, 그 주변을 돌면서 울먹이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소설로서 이렇게 대변해 준 주 거죠.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 이 사실을 네. 나중에 책으로 읽고 알고 네. 지금도 감동의 그런 물결이 그러네요. 있는데 네.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에밀 졸라는 죽어서도 외롭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러면은 네. 소설가로서의 에밀 졸라와 프랑스의 지성과 양심으로서의 에밀 졸라. 네. 편집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어느 면에 더 점수를 주실 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레미나를 쓴 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제레미나를 쓴 게 1877년 아닙니다. 1885년입니다. 85년이요. 예, 예. 그러면 에밀 졸라가 태어난 게 1840년입니다. 40년. 예. 그러면 계산이 나죠. 몇 살 때 그 제레미나를 썼죠? 37 아니죠. 45살. 45이구나. 아, 예. 그러면 1년 전에 취재를 했으니까 네. 44살에 취재를 했죠. 그렇죠. 44살에 네. 막장까지 들어갔죠. 그렇죠. 갱도 안에 막장까지요. 어마어마한 취재를 했죠. 1000페이지에 해당하는 취재 노트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네. 작가로서 네. 에밀 졸라는 네. 현장에 충실한 작가였습니다. 네.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현장에 충실한 작가. 예. 그리고 그 사실에 충실한 역시 작가였어요. 작가로서. 그러니까 현장과 사실에 충실한 작가였죠. 네. 그러니까 그 소설의 생명력이 오래 갔던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사회자께서 지식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네. 그 얘기를 물으셨죠? 네. 지성인으로서는 자신의 양심과 진실에 충실한 지성인이었어요. 네. 양심이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네. 진실에 귀를 기울인 거죠. 아. 마녀 사냥이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네. 자신에게 돌아올 그 수많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의 목소리를 든 거죠. 그러면서 에밀 졸라는 위대한 소설가인 거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렇죠. 지금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우리 사회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예. 정말 쉽지 않은. 예. 어떻게 저는 보면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오늘을 살아가는 네. 우리 뭐 이 시대 대한민국의 기자들이나 또 작가들에게도 네. 이 경종을 울리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예, 대목이라고 이런 할 수 거죠. 있습니다. 얼마나 부안해동하면서 일종의 기자들이 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얼마만큼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썼느냐. 네. 마녀 사냥이 아닌 그렇죠.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썼느냐. 그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죠. 시간에 바빠서 오보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제대로 정정을 했느냐, 그렇죠. 사과를 했느냐. 네. 그건 기자의 최소한의 네. 뭐 성실성이라 할까요? 그렇죠. 성실성을 그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네. 에밀 졸라는 네. 이미 그 드레피시 사건에 네. 자기가 뛰어든 게 예. 그거는 이미 드레피시 섬은 빠삐용에 나오는 악마의 섬에 갇혀 있어요. 눈 감으면 그만입니다. 네. 이미 에밀 졸라는 모든 걸 누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애인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프랑스 최고 훈장도 받은 상태였고 예, 돈과 명예와 그러니까 부음, 명예, 그 쾌락 이런 면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미 50대 중반에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양심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네. 적당히 그냥 골치 아픈 건 눈 감고 편한 길로 택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 진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지 않고 거기에 따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소설가고 제가 네. 에밀 졸라를 네.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문인편에 과감하게 발탁한 배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 더 이상 빼고 보탤 것도 없이 완벽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기자인 저한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이제 에밀 졸라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는 네. 기억의 연금술사 프로스트 예. 이야기를 프루스트. 예. 프로스트 이야기를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